위기의 파고를 뚫고 비상하는 대한민국. 2025년 지금 전 세계 경제는 전례 없는 대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글로벌 무역을 붕괴시키며 주요 수출국들의 경제를 마비시켰고 항만들은 멈춰 섰으며 세계 공장들의 셔터가 속속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혼돈 속에서 단 한 나라, 대한민국만은 흔들림 없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하버드대 국제경제학 권위자 알드릭 펜브로크 교수가 직접 목격한 한국의 위기 대응 스토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드릭 펜브로크 교수입니다. 저는 강의실 앞에 서자 제 심장은 차분했지만 머릿속은 자신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침 햇살이 키 큰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방 안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긴 나무 책상들이 줄지어 놓여 있고 학생들은 공책을 펼쳐 펜을 들고 제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뒤편에 있는 거대한 프로젝터 스크린은 하얗게 빛나며 첫 슬라이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양복 재킷을 단정히 손질하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는 알드릭 펜브로크 교수입니다. 라고 말하며 목소리에 차분하지만 단호한 힘을 실었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관세가 각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하고 왜 첨단 이미지로 알려진 한국이 이런 충격을 견디지 못할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몇몇 학생은 서로를 흘끗 바라보았고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도 있었으며 몇몇은 제 이름을 필기하며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눌러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굵은 글씨로 쓰인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무역 전쟁 승자와 패자, 그 아래에는 한국 옆에 빨간색 화살표가 아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 설렘을 느꼈습니다. 제 이론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할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중국과 일본의 원자재를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강대국이 문을 걸어 잠그면 가장 먼저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강단 위를 천천히 걸으며 구두 굽소리를 울렸습니다. 사실을 보시겠습니다. 라며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자 차트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차트는 한국이 반도체의 42%를 중국에서, 기계 부품의 35%를 일본에서 수입한다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수치가 핵심입니다. 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급이 끊기면 공장은 멈춥니다. 이보다 단순한 논리는 없습니다. 교실 뒤쪽까지 들릴 만큼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학생들 사이에서 감탄의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했습니다. 그때 중국에서 온 예리한 학생 리웨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검은 머리를 단정히 묶고 이미 공책 절반을 빼곡히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네, 리웨이 학생.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세를 고추 세우고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베트남이나 인도 같은 다른 공급처를 찾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한국이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한 인프라와 경험을 대체할 수단은 빠르게 확대되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일본 학생 사카무라 히로토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질문했습니다. 부산항이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항구 중 하나 아닌가요? 그 점은 고려되지 않나요? 저는 슬라이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항구가 분주해도 부품과 자재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항구는 공급망 다변화의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교실 분위기는 더욱 확신에 차 보였고 저는 성공적인 강의가 이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슬라이드를 띄우는 순간 밝은 스크린에 제 모습이 잠깐 비쳤습니다. 날카롭게 차려입은
제 정장과 작은 금화 무늬가 박힌 넥타이가 마치 너무 완벽해 보였습니다. 제 안에서 의심의 파동이 일었습니다. 혹시 놓친 부분이 있는 건 아닐까? 저는 머리를 저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차트 제목이 5년간 무역지수 변화라고 떴을 때 심장이 다시 뛰었습니다. 막대 그래프들이 대체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마지막에 한 개의 초록색 막대가 모든 막대보다 높게 솟아 있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리모컨 위에 멈췄습니다. 단순한 오류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교실 안은 침묵했고 학생들은 제 설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한국의 몰락을 증명하겠다며 시작한 강의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보여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아침 햇살이 갑자기 더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노트를 정리하고 숨을 고르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제 자신감은 여전히 건재했지만 확신의 가장자리에 작은 균열이 생겼음을 느꼈습니다. 오늘 수업은 제가 의도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비친 초록색 막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프로젝터의 웅웅거림보다 제 심장 뛰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이 리모컨 위에 맴돌다가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모든 주요 경제가 추락하는데 한국의 무역 지수가 어떻게 상승할 수 있었을까요? 강의실이 갑자기 비좁게 느껴지고 키 큰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아침 햇빛이 너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해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뒤로 눌러 원본 데이터 시트를 다시 불러왔습니다. 숫자가 화면에 깜빡이며 나타났습니다. 2019년 100, 2020년 92로 하락, 2021년 95로 반등, 2022년 98, 그리고 2023년 104로 뛰어오른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앞뒤로 몸을 기울이며 제 망설임을 감지했습니다. 리웨이 학생은 눈썹을 치켜 올렸고 사카무라 학생은 펜을 공책에 톡톡 튕겼습니다. 평소 조용한 카메론 브룩스 학생도 자리에서 몸을 뒤척였습니다. 좋습니다. 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제가 느끼는 것보다 더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리모컨을 다시 눌러 화면을 좌우로 분할했습니다. 왼쪽에는 무역지수 그래프가, 오른쪽에는 빈 화이트보드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마커를 집어들고 보드에 커다랗게 위기 대응 전략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향해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이런 반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일까요? 손들이 한꺼번에 올라갔습니다. 메이슨 톰슨 학생이 소리쳤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공급처를 찾았을지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디일까요? 리웨이아이 학생이 제안했습니다.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와 더 협력했을 수도 있겠어요. 저는 보드에 베트남, 인도네시아라고 적었습니다. 가능성 있네요. 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사카무라 학생이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말했습니다. 자동화, 공장 로봇화 같은 건 어떨까요? 저는 자동화를 보드에 추가했습니다. 카메론 학생이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디지털 추적 시스템, 스마트 물류는요? 저는 스마트 항만이라고 옆에 덧붙였습니다. 보드가 점점 채워지자 제 안에 설렘이 피어올랐습니다. 강의자가 되기보다는 진실을 함께 밝혀가는 안내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부산항의 자동화 크레인 시스템 디지털 트윈맵 운전사 없는 트럭들이 움직이는 인포그래픽이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학생들은 놀라움에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불빛 아래 분주히 움직이는 컨테이너들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게 퍼즐의 한 조각입니다. 한국은 2017년 이후 항만과 공장 자동화에 대대적으로 투자했습니다. 동시에 본거지를 데이터 기반의 요새로 만들면서 다른 나라의 팩업 공급망을 구축했죠. 잠시 멈추었습니다. 마커가 제 손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한마디 한마디가 더 중요한 듯 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호기심 가득,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고개만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을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목소리를 낮춰 앞줄 학생들만 들릴 정도로 말했습니다. 오늘 한국의 몰락을 증명하러 왔는데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리스크를 미리 보고 위기를 대비했더군요. 교실에는 고요함이 감돌았습니다. 제 고백이 공중에 머무는 듯 했습니다. 그 다음 저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리스크와 대응책을 브레인스토밍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10분 동안 우리는 팬데믹, 무역전쟁, 자연재해 같은 시나리오를 나열하고 이를 실제 한국 정책, 공장 비상훈련, 공급처 다변화, 신속 디지털 통관 절차와 매칭했습니다. 하나하나가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제가 미처 눈치채지 못한 부분도 지적했습니다. 남미와 맺은 자유무역협정, 오지 네트워크의 조기 도입, 유럽 소규모 항만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등이었습니다. 종이 울리자 저는 프로젝터를 끄고 교실을 둘러보았습니다. 학생들은 가방을 챙기며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대화는 여전히 활발했습니다. 한국의 다음 전략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리웨이 학생이 잠시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교수님, 우리는 새로운 위기 대응 모델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경제학 수업 그 이상이었습니다. 배우고 겸손해지고 발견하는 법을 함께 배웠네요. 다음 슬라이드가 어디로 이끌지 저도 기대가 큽니다. 저는 다시 슬라이드를 열면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강의실이 갑자기 더 좁아 보이고 공기는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손바닥을 바지에 문질러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화면에는 새로운 그래프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부산항과 여러 주요 글로벌 항만의 실시간 처리량을 비교한 그래프였고 선들이 몇 초 깜빡이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급격히 치솟았지만 다른 항만들은 크게 하락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다시 눌렀습니다.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라이브 포트 퍼포먼스 에이프럴 20, 2025. 숫자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부산항이 시간당 4,200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로테르담과 로스앤젤레스를 합친 수치보다 많았습니다. 제 맥박이 귀에서 울리는 듯 했습니다. 학생들을 돌아보니 모두 놀란 눈으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리웨이 학생은 속삭였습니다. 이게 진짜 실시간 데이터인가요? 사카무라 학생은 펜으로 공책을 톡톡 두드리며 당황해했고 평소 반쯤 졸던 카메론 학생도 입을 떡 벌린 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세요 라고 저는 말하며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큰 화면에는 거대한 크레인들이 마치 금속 무용수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팔이 뻗어 컨테이너를 집어 올려 자율주행 트럭 위에 정확히 내려놓았습니다. 기계들은 조명 아래서 반짝이며 정확하고 지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모터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동화입니다. 라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이 크레인들은 AI가 컨테이너 하나하나의 무게, 크기, 목적지를 예측해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작은 인셋 영상을 가리켰습니다. 서울의 제어실 모습이었습니다.
여러 엔지니어가 수십 대의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고 화면에는 바다를 가로지르는 선박들, 한국 고속도로 위에 트럭들, 물류 창고 상공을 나는 드론까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지도 위의 점들이 초록색과 빨간색으로 깜빡였습니다. 그들은 2018년에 위기 대응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작년에 태풍이 왔을 때 1000대 트럭의 경로를 2시간 이내에 전환했죠. 다른 항만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책상 앞을 왔다 갔다 하며 거친 나무 촉감을 느꼈습니다. 목소리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무역 지수가 104로 반등한 이유입니다. 그들은 매달 팬데믹, 사이버 공격, 무역 금지 같은 시뮬레이션을 연습해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말하며 화이트보드에 월간 훈련, AI 물류, 글로벌 팩업 사이트라고 크게 써내려 갔습니다. 학생들은 앞뒤로 몸을 기울이며 다시금 필기했습니다. 팩업 사이트가 왜 중요한지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리웨이 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하나의 항만이 멈추면 말레이시아나 스페인의 다른 항만으로 전환할 수 있어서요. 계약상 우선 처리 공간이 보장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다운타임을 2% 이하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제 손이 떨렸습니다. 메인 슬라이드를 다시 보니 포트 다운타임 2020에서 LA는 23%였지만 부산은 7%에 불과했습니다. 제 데이터가 저를 배신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라고 진솔하게 고백했습니다. 교실에는 잔잔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그러자 사카무라 학생이 속삭였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몇몇 학생은 숨겨진 보물을 함께 발견한 듯 신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기획자와 엔지니어들에게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강의실은 더 이상 제 이론을 검증하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발견의 경의를 나누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노트북을 닫고 학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대비, 기술 협력이 어떻게 작은 나라를 글로벌 리더로 만들 수 있는지 보았습니다. 라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먼저 보고 누구보다 빨리 해결책을 마련했습니다. 마지막 총이 울렸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자리에 앉은 채 놀라움과 호기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정리하며 숨을 고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수업이 단순한 경제학 강의나 데이터 수업이 아니라 존중에 관한 수업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다른 경제를 같은 시선으로 보지 않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산항 크레인들의 모습과 제어실에 반짝이는 지도, 자동화된 트럭들의 꾸준한 윙윙거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보스턴을 떠나 현장 조사를 위해 부산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가슴이 설렘과 긴장으로 두근거렸습니다. 새벽녘 택시에서 내려 항만 부두에 내딛었을 때 짭짤한 바닷바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마치 수호자처럼 서 있었고 분홍빛 하늘을 배경으로 긴 팔을 뻗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는 알록달록한 강철 컨테이너들이 아이들 장난감 블록처럼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몇 초마다 크레인이 움직여 컨테이너를 집어 올려 무인 트럭 위에 살포시 내려놓았습니다. 쇳바퀴가 콘크리트를 스칠 때 시익거리는 소리가 났고 트럭은 컨테이너 더미 뒤로 미끄러지듯 사라졌습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자 노란색 조끼를 입은 안내자가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펜브로크 교수님 맞으십니까? 부산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며 안전모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녀의 이름표에는 박지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눈빛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실시간 시연을 준비했습니다. 라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박지연 씨는 저를 높은 플랫폼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모든 작업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백 개의 컨테이너가 거대한 체스판 위에 말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손에 든 태블릿을 두드리자 가장 가까운 크레인이 중간에 멈추었습니다. 부드러운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옆 모니터에는 디지털 트윈 맵이 깜빡이며 한 컨테이너 모서리가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저 컨테이너 무게 센서가 약간 불균형을 감지했습니다. 라고 박지연 씨가 설명했습니다.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이를 감지해 집게 각도를 자동으로 조정했습니다. 저는 AI가 컨테이너를 기울여 균형을 맞추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레벨이 맞춰지자 크레인은 본래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숙련된 무용수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동작을 고쳐나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점검은 얼마나 자주 이루어지나요?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박지연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매분 시행합니다, 교수님. 안전과 속도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저는 메모를 하며 펜이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다음으로 그녀는 저를 위기 대응 센터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내부에는 수십 명의 운영자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각자 세대의 모니터에 지도, 일기예보, 선박 스케줄이 표시되어 있었고 화면은 파란색과 초록색 빛으로 차분하면서도 미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황해 지도가 작은 점들로 깜빡이고 있었고 다른 화면에는 트럭들이 고속도로를 따라 빨간 선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영상 창에는 물류 창고 위를 나는 드론이 떠 있었습니다. 엔지니어 박성호 씨가 일어나 인사를 건네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매달 사이버 공격과 태풍 시뮬레이션 훈련을 실시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화면 속 시뮬레이션을 지켜보았습니다. 검은 구름이 모여들고 풍속이 급격히 상승하자 시스템이 자동으로 접안 선박을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항만으로 재배치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몇 초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테스트가 완료되자 성호 씨가 화면 요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다운타임 1.2%.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1.2% 다운타임, 사실상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이어 그는 작년 태풍 당시 녹음된 메시지를 들려주었습니다. 스피커에서는 경고음이 울리지만 차분한 목소리들이 명확한 지시를 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제항으로 전환하십시오. 트럭을 조기 출발시켜 주십시오. 몇 분 안에 트럭들은 재배치되었고 어떤 화물도 2시간 이상 지연되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수많은 기업이 이 물류 흐름에 의존하고 있을 텐데 이 계획이 없었다면 공급망은 금세 끊어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기 대응 센터를 나서자 해는 이미 높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분주한 항만을 바라보며 깊은 존경심이 차올랐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계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를 함께 이겨낼 신뢰를 쌓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여정은 계획과 연습, 그리고 모든 폭풍을 마주할 용기가 진정한 힘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택시에 올라탄 뒤 노트북을 꼭 안고 엔진 소리를 들으며 저는 빈 노트북 한 페이지 맨 위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준비와 단합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강의가 반드시 이 문장으로 시작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저는 해 뜨기 전 일찍 일어나 부산의 도시 불빛이 부드러운 새벽 빛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호텔 방 창문 너머로는
아파트 단지가 줄지어 있고 멀리서는 바다가 보였습니다.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기분이었습니다. 오늘은 한국 제조기적의 심장부 인천 근처 반도체 공장을 방문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노트를 챙기고 신발을 신은 뒤 로비로 향했습니다. 부산에서 인천까지 차로 5시간가량 걸렸지만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저는 노트를 다시 훑어보며 생각했습니다. 항만 자동화 위기 대응 훈련, 실시간 추적 시스템. 하나하나가 퍼즐 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칩과 기계를 만드는 공장 안에서 이 조각들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공장 부지에 들어서자 높다란 콘크리트 정문이 나타났습니다. 단정한 제복을 입은 경비원들이 여권을 확인하고 저를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문 너머로 옅은 파란 하늘 아래 낮은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고 트럭들이 실리콘 원재료와 작은 회로 기판을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공기 속에는 숨은 활력이 느껴졌습니다. 로비 안에는 공장 모형이 유리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모형 위로 작은 LED 등이 흐르는 물길처럼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따라 그 선을 훑으며 실제 기계들을 떠올렸습니다. 가이드인 김 씨가 상냥하게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흰색 실험복을 입고 손에 빛나는 태블릿을 쥐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환영합니다. 칩 제조 과정을 직접 보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라고 김 씨가 또렷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는 클린룸이라 적힌 문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우리는 온몸을 덮는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흰색 커버올, 신발 커버, 머리망, 마스크까지 차려입으니 마치 우주비행사 같았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흰색 공간이 부드러운 기계음과 함께 저를 맞았습니다. 로봇남들이 금속 테이블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이며 작은 웨이퍼를 밝은 램프 아래에 놓고 있었습니다. 공기에는 오존 냄새가 희미하게 감돌았고 먼지 한 톨 없도록 청정실을 정화하는 선풍기 소리가 잔잔히 들렸습니다. 모든 동작이 정교해서 마치 섬세한 춤을 보는 듯 했습니다. 김 씨가 태블릿을 두드리자 제 옆에 홀로그램이 떠올랐습니다. 전체 생산 라인이 나타났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녹여진 실리콘 인곳, 말레이시아에서 연마된 웨이퍼가 이곳으로 운송되어 최종 조립되는 과정이 고스란히 보였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글로벌 링크라고 부릅니다. 라고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한 공장이 문제를 겪으면 다른 공장이 즉시 이어받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저는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누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동기화하나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클라우드 시스템이 초 단위로 업데이트됩니다. 온도, 습도, 오염도. 모든 것을 추적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제어실로 이동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들에는 공장 각 구역, 기상도, 출하 스케줄, 공급업체 리포트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위험 대시보드라고 적힌 패널을 가리켰습니다. 녹색, 노란색, 빨간색 경고 등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빨간 박스를 탭하며 말했습니다. 지난주 대만에 있는 한 공급업체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시스템이 자재 흐름 저하를 감지하자 일본 비축분으로 자동 전환했습니다. 생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투어 마지막은 조용한 자료실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월간 위기 대응 훈련과 비상 매뉴얼이라는 라벨이 붙은 바인더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 씨가 한 권을 펼쳐 보이며 작년 3월 사이버 공격모의 훈련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응답 시간 3분. 데이터 무결성 복구 2시간이라는 메모가 선명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시계와 경쟁했던 그 팀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펜은 종이 위를 빠르게 움직이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실시간 리스크 관리, 무결점 전환. 저는 한국의 엔지니어와 기획자들에게 새로운 존경심이 가슴에 차올랐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공장을 만든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아우르는 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잠이 들기 전 저는 하버드의 제 학생들을 떠올렸습니다. 내일이면 제가 배운 모든 것을 나눌 예정이었습니다. 그들이 놀랄 것을 확신했고 저 역시 변했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이론만 가르치는 교수가 아니라 실전 혁신과 용기를 배운 학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해가 떠오르는 시각에 로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하늘은 분홍빛과 주황빛 줄무늬로 물들어 있었고 아래 도시의 불빛은 마치 먼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꿈을 꾸는 듯한 비행이었죠. 불빛 아래서 우아하게 움직이는 크레인과 클린룸에서 춤추듯 일하는 로봇 팔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저는 노트를 꼭 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준비에 대한 신뢰, 압박 속 유연성, 전세계 연대 같은 문구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이 메시지들이 이제껏 가르친 어떤 이론보다 더 빛을 발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하버드 연구실에 앉아 책과 서류 더미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새 슬라이드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첫 슬라이드에는 새벽녘 부산항 사진 하나만 있었습니다. 크레인들이 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서 있는 모습이었죠. 다음 슬라이드에는 반도체 공장 제어실 사진과 위기 대응 센터 지도가 담겼습니다. 초록색과 빨간색 알림이 반짝이는 화면이었습니다. 각 이미지 아래에는 실전 훈련, AI 물류 시스템, 글로벌 팩업 체계라는 글머리 기호를 입력했습니다. 슬라이드를 정리할 때마다 제 심장은 두근거렸고 이 강의가 제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무대가 될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강의실은 학생들의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위기 대응에서 배우다라는 제목에 호기심이 생긴 이들까지 모든 자리를 메웠습니다. 저는 연단 위에 노트를 놓고 열정에 가득 찬 얼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이 여정을 자신만만하게 시작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약점을 확신했던 그때 말입니다. 그 기억은 이제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심호흡한 뒤 리모컨을 눌러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는 관세 충격으로 한국이 무너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강의실에는 놀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자동화 크레인, 위기 대응 센터 지도, 대만 공장에서 일본 비축분으로 매끄럽게 전환되는 장면들을 차례로 보여주었습니다. 각 슬라이드마다 잠시 멈추고 물었습니다. 왜 이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손들이 활발히 올라왔습니다. 2학년 마리아 학생이 소리쳤습니다. 계획을 세우면 작은 나라라도 선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부심이 벅찼습니다. 학생들의 통찰로 강의실은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 다음 제 변화된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데이터만 보고 사람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박지연 씨와 박성호 씨 같은 엔지니어들을 만나고 나서 진정한 힘은 팀워크와 성견지명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통령 트럼프의 관세는 시장을 흔들기 위한 것이었지만 오히려 한국의 정신을 드러냈습니다. 학생들은 눈을 반짝이며 집중했습니다. 일부는 메모를 하고 다른 이들은 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음미하듯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실수를 인정함으로써 스스로의 가정을 질문할 기회를 준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강의가 끝날 무렵 저는 질문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의 사례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대답이 곧바로 쏟아졌습니다. 시뮬레이션의 힘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 것, 유연성을 중시할 것, 사람과 기술에 투자할 것 등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 따뜻한 만족감이 제 안에 퍼졌습니다. 강의실은 가능성으로 활기가 도는 듯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준비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갈채가 강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데이터뿐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눈 성장과 존중의 이야기 덕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의실을 나서며 저는 스스로가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이론과 데이터만 가득하던 제 머릿속이 인간의 용기와 협력으로 확장된 기분이었습니다. 새벽에 우뚝 서 있던 크레인들, 정밀하게 움직이던 클린룸, 소방관처럼 훈련을 반복하는 엔지니어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 교훈들을 앞으로의 모든 강의, 토론, 연구 프로젝트에 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힘은 실패를 예측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와 단합을 바탕으로 작은 나라라도 어떤 폭풍에도 굳건히 설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에 있음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여정 어떠셨나요? 한국은 면적과 인구 면에서 크지 않지만 철저한 준비와 기술, 그리고 하나된 협력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냈습니다. 제가 부산항의 자동화 크레인과 인천 반도체 공장의 위기 대응 시스템을 직접 확인하며 배운 교훈처럼 작은 나라도 단단히 대비하면 세계를 이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한국의 혁신적인 시스템과 안전망을 더 많은 분께 알리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